홍든가? 집세는 그럼 남친이 다네? 핸드폰 개통, 은행 계좌 열기? 안녕하세요, 메간입니다.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거주 중이고요. 산지는 7년 조금 넘었습니다. 패션 브랜드 타미 hilfiger 다들 아시죠? 본사가 암스테르담에 위치해 있는데 머천다이징 플래너로 일을 하다가 6년을 정확히 채우고 얼마 전에 퇴사를 했고요. 오늘은 제가 네덜란드에 살면서 느낀 단점 3가지, 장점 3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교환학생이나 취업, 이민, 릴로케이션 고려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점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날씨입니다. 제가 날씨에 대한 불평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정도로 날씨가 안 좋습니다. 이르면 9월부터 늦으면 4월까지 그 정도의 긴 시간이 거의 겨울이고 비가 많이 오고 안 좋은 날씨가 계속돼요. 서북부 유럽에 보면 겨울에도 잔디가 관리를 너무 잘한 것처럼 항상 파랗잖아요. 그게 비가 평소에도 정말 많이 오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추적추적 오는 그런 비거든요. 그래서 맑은 날이 많지 않고요. 좀 우울한 날씨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겨울에는 한국처럼 춥지는 않아요.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따뜻한 편이에요. 하지만 그게 기분 좋은 날씨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서북부 유럽에 보시면 기온하고 상관없이 해만 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가죠. 노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들고 오돌오돌 떨면서 햇빛 쬐고 있는 게 일조량이 부족해서 광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은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 찬란하고 예쁜데 그 여름이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굉장히 짧다는 거. 그리고 여름 내내 이렇게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항상 날씨 얘기가 빠지지를 않아요. 너 오늘 해 난 거 봤어? 어제 해 난 거 봤어? 다음 주에 날씨 좋다던데? 아까 1시간 전에 잠깐 해 비치던데 얼굴에 햇빛 좀 받았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직설적인 문화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사람에 따라서 또 직설의 수위에 따라서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점이라서 이걸 단점에 넣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 단점에다가 넣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네덜란드라는 나라,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 자체를 보면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아웃사이더들이 정치적인 박해,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온 곳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었고 다름에 대한 존중이라던가 관용이 있었죠. 거기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괴짜들이 도망쳐 온 곳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조금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상가라던가 철학자, 과학자,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인 곳이었고 유럽 다른 곳에서는 금지된 금서들이 많이 출판된 곳이기도 해요. 이런 분위기가 사실 아직도 있어요. 암스테르담 하면 많이 떠올리시는 2가지가 있죠. 홍든가 마리화나. 제가 암스테르담에 대한 영상을 찾아봐도 그 2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게 금지된 곳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는 주제죠. 하지만 그게 여기서는 큰 일이 아니에요. 회사 친구를 또 예로 들어보면 친구는 차이니즈 타운에 살거든요. 그 주변이 전부 다 홍든가예요. 그 친구는 애기 유모차를 끌고 그냥 그 주변을 자연스럽게 산책을 하고 다녀요. 개토도 아니고 치안도 굉장히 좋고 집값도 비싸고 센트럴 스테이션에서도 굉장히 가깝거든요. 항상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붐비는 것 때문에 불편한 점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평범한 곳이에요. 그리고 마리화나로 얘기하자면 제가 암스테르담 와서 살았던 첫 아파트 옆 라인이 커피숍이었어요. 카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리화나를 파는 곳을 커피숍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살던 곳이 네덜란드 국립미술관 바로 옆에 있는 옆길이었거든요. 지금은 집값이 더 올라서 쳐다도 못 보는 그런 동네, 어떻게 보면 좀 포시할 수 있는 동네인데 그런 곳인데도 커피숍 들이 흔하게 있어요. 아무튼 뭐 이런 자유와 관용이 있는 곳인데요. 음지에 있는 걸 양지로 끌어내고 싶어하고 다들 말하기 불편해하고 좀 꺼려하는 걸 말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주장을 말하는 거, 그럼으로써 남들과 언쟁하는 걸 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가능하려면 우리나라 혹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처럼 read the air 한다고 하죠. 돌려 말하는 그런 문화가 있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직설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생각하는 게 있으면 거의
바로 말하죠. 머리에서 입으로 생각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필터가 없는 느낌? 근데 직설과 무례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잖아요. 옛날에 만났던 전 남친이 파일럿이었는데요. 더치들 있는 파티나 모임 같은 데를 가면 농담이랍시고 집세는 그럼 남친이 다네? 너 파일럿 남친 있구나? 너 골드디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농담 같지 않은 그런 농담을 진짜 합니다. 당연히 이런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죠. 그렇지만 면전에 대고 들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말들을 들은 나라가 바로 여기였어요. 저한테는. 사실 암스테르담에서 높은 가치로 평가되는 관용,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장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직설적인 문화의 혜택이나 장점을 많이 본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클리어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굳이 독설에 가까운 직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상대를 너무 과도하게 배려하거나 너무 예의를 차리거나 그래서 빙빙 둘러서 얘기하는 거는 특히 일적인 면에 있어서 시간 낭비기는 하죠. 근데 이런 직설적인 화법으로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면 직설의 효율이 딱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세 번째, 단조로운 자연과 식생활. 저는 평소에 향수병을 좀 많이 느끼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이탈리아를 갔는데 저 멀리서 어렴풋이 산 그림자가 보이니까 갑자기 한국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네덜란드가 정말 평평해요. Flat like a pancake 이라고도 하는데 네덜란드 자체가 바다를 메꿔서 땅을 만든 나라잖아요. 땅을 메꾸는 와중에 굳이 산을 만들진 않겠죠. 네덜란드는 또 자전거 이용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땅이 평평하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기가 너무 편하죠. 그런데 대신 조금 지루하다는 거. 식생활도 조금 심심한 편인데요. 집에서 흔히 먹는 메뉴로는 빵, 수프, 고기, 샐러드 요 정도고요. 이탈리아는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메뉴니까 파스타도 많이 먹고 또 특이하게 인도네시아 음식을 많이 소비해요.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350년 정도 식민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 음식에 특히 아시안 음식에 생각보다 많이 개방적인 편이에요. 전통 음식으로는 그렇게 흥미로운 게 없고 네덜란드 어디를 가든 레스토랑 메뉴가 거의 비슷비슷한 편인데요. 이게 바로 제가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전주 가면 비빔밥 있고 순천 가면 꼬막 같은 거 있고 제주도 가면 오분자기 뚝배기가 있잖아요. 네덜란드는 다 똑같아. 북쪽으로 좀 가면 터스헬링이라는 좀 길쭉한 섬이 하나 있어요. 나름 차를 2-3시간 타고 가서 배까지 타고 들어가야 갈 수 있는 섬인데 보통 섬이니까 해산물 같은 걸 좀 기대하고 가잖아요. 제가 해산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 이전에 봤던 흰살 생선이야.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물론 북해가 어종이 다양한 바다는 아니죠.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처럼. 아무튼 암스테르담이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니까 세계 각국 요리를 하는 레스토랑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암스테르담이 파리나 런던처럼 규모가 큰 도시가 아니고 칼뱅주의가 아직 있기 때문에 맛에 탐닉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식생활이 단조로운 편이라는 거. 그럼 이제 장점을 좀 볼까요, 드디어? 첫 번째, 언어. 외국인으로 살면서 참 좋은 점이죠. 네덜란드를 안 배워도 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가 아닌데도 영어로만 살 수 있어요. 언어라는 게 사실 배우면 되지만은 또 바쁘게 살다 보면 항상 우선순위로 둘 순 없잖아요.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정말 잘해요. 제가 유럽에 처음 왔을 때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였어요. 유로화가 엄청 치솟고 1유로에 1,800원, 1,900원 요럴 때 배낭여행을 했었는데 프랑스랑 이탈리아를 한 달 여행을 했었어요. 그때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못하는 거야. 특히나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요 세 나라는 아직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유럽에서. 근데 그때는 더 잘 몰랐으니까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구나. 알파벳도 똑같은 거 쓰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몇 년 뒤에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여행을 하다가 네덜란드 사람을 제 인생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 친구가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네덜란드에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은 제가 배낭여행을 했던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유럽 전체적으로도 영어 구사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옛날만큼 어머 네덜란드 사람들 영어 너무 잘해 이런 충격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한국인들은 3년 안에 무조건 인버흐링이라는 시험을 쳐야 돼요. 영어로는 인테그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 상식들을 묻는 시험이 있는데 한국인 종특 있죠. 시험을 위한 공부는 너무 잘해.
그래서 문제없이 패스는 했는데 아직도 말을 잘 못해요. 연습할 기회가 없어. 타미에서는 심지어 더치 사용하는 게 금지였어요. 미팅에서도 그렇고 이메일에서도 그렇고 HR이나 CS팀을 제외하고는 더치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더치를 쓰면 좀 민폐인 느낌? 어떤 사람들은 좀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요. 변명을 하자면 더치를 쓸 일이 없어서 정말 많이 까먹었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하면 대충 무슨 주제로 얘기하는지는 알아요.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고 빨리 말하거나 슬랭 같은 거 섞어서 쓰면 잘 못 알아듣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얘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천천히 말씀하시고 슬랭 같은 거 안 쓰시고. 두 번째, 이해하기 쉽고 빠른 행정체계. 약간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외국인으로 어딘가에 살 때 이만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데 보면 아직도 편지로 행정 업무를 본다고 하죠. 최근에 제가 지극히 사적인 프랑스라는 책을 진짜 랜덤으로 읽었는데 거기 보면 프랑스의 행정 지옥에 대해서 한 챕터가 할애가 돼 있어요. 콘서트 표 사는 것도 아닌데 도청에 민원 보려고 밤새도록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공무원이 완전 갑이고 민원인이 완전 을이라서 일 하나 보려면 비위를 막 맞춰줘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건 2019년까지 소득세 원천 징수를 안 했대요. 그래서 일일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됐대요. 2019년이면 3년 전이에요, 여러분. 세금 다 떼이고 좀 적어진 돈 받는 것도 진짜 짜증나는 일이지만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인데 그거 빨리빨리 안 떼가고 내가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신고해야 되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얘기 있죠. 프랑스로 워킹홀리데이 가신 분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일단 어딘가 살기 시작하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살 집, 핸드폰 개통, 은행 계좌 열기, 일자리 구하기. 핸드폰을 개통을 하려면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고 돈을 내야 되니까 은행 계좌를 열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락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뺑뺑이를 돌린다고 하죠. 그래서 일단 부딪혀 본대요. 되면 땡큐고 아니면 계속 해보고 될 때까지. 의도와는 다르게 프랑스를 조금 디스를 했는데요. 네덜란드는 이에 비해서 천국입니다. DGID라는 게 있어요. 디지털 아이덴티티의 줄임말인데 소득세 신고며 뭐 거주지 등록이며 모든 행정 관련된 업무들을 요거 하나로 봐요.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일단 편하게 도 하고 연동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네덜란드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데 1인 소기업이니까 사무실 주소가 없고 대신 제 아파트 주소가 등록이 돼 있죠. 근데 제가 이사를 가서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게 되면 제 사업자 주소도 알아서 옮겨져요. 그리고 이렇게 옮겨졌다 하는 레터가 한 통 오죠. 솔직히 저는 유럽에 이 정도로 빠르고 깔끔하고 디지털화된 행정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몇 없다고 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안전인데요. 저는 암스테르담에 살면서 한 번도 위험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일단 암스테르담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지도를 보시면 이 동그랗게 닫히는 형태의 하이웨이 보이시죠? 저걸 편의상 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안에 있는 부분, 요게 보통 사람들이 암스테르담을 일컬을 때 말하는 구역이에요. 요 바깥쪽 부분은 outside of the ring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주로 모로코, 터키시 이민자들이 좀 많이 살고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네덜란드 뉴스를 보는 것도 아니고 네덜란드어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범죄 관련된 내용을 접할 기회가 잘 없죠.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하게 느끼는 경향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진짜 가끔씩 큰 일이 생기면 친구들한테 많이 듣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갱들끼리 싸움이 있어서 암스테르담 저 남쪽에 물담배 후카샵 아시죠? 거기에 잘린 머리를 매달아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이슈였어요. 진짜 끔찍하죠. 작년, 재작년 여름쯤에는 암스테르담 남쪽 outside of the ring 쪽에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 롤렉스를 차고 있었는데 그걸 뺏으려고 다투는 와중에 총기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도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한국에는 총기 사건은 없겠지만 서울에도 뭐 속도 위반 때문에 택시를 하나 잡았는데 트렁크를 열었더니 사람 시체가 있었다더라. 이런 얘기들 좀 있지 않았나요? 저는 여기 살면서 그런 한국 뉴스를 접하니까 그런 게 또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내가 살지 않는 도시, 먼 곳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듣게 되면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치안천국 한국에 비하면 암스테르담이 그만큼 안전하진 않죠. 새벽 3시에 여자 혼자서 공원에 산책을 간다거나 이런 거 당연히 안 돼요.
근데 저도 혼자서 친구 집에 가서 놀다가 혹은 바에 가서 놀다가 새벽 3, 4시에 취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집에 온 적이 정말 숱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큰 길로 가죠. 공원이 아무리 지름길이라고 해도 절대 혼자서 공원을 뚫고 지나가진 않아요. 한국은 공원 자체가 커다란 나무들도 많이 없고 가로등도 여기저기 많아서 굉장히 밝은 편이잖아요. 암스테르담은 큰 공원이 대여섯 개 있는데 전부 다 좀 으슥하고 수풀이 우거지고 이런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딱 보기에 저기 누가 숨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무조건 피해 가고요. 한국에서도 혼자 어두운 골목길은 좀 경계해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딱히 위험하다는 느낌은 없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꼽은 암스테르담 살이의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보고 암스테르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암스테르담에 이미 살고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외에도 또 어떤 점들을 느끼고 계시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